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출연하신 분이 저랑 이렇게 쌍둥이처럼 곤색 양복에 그 다음에 빨간 넥타이를 매시고 오셨더라고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분은 염재현 작가님으로 일단 오늘 책을 쓰셨으니까 작가님으로 불러드리고 6천억을 운영하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뭐 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그 이름은 우리가 이제 안 하기로 하고 하여튼 아주 큰 돈을 해외에서 운용을 하시는 분인데 해외에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있는 노하우 좀 싹 풀어주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쓰신 책을 보면서 일단 필력이 장난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재밌게 잘 쓰셨더라고요, 경제책을. 근데 보니까 원래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6년간 그 다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로 이직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신 건가요? 저희 사회생활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은행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뭐 은행생활 자체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특이했던 게 저희 아버지께서 은행원이셨고요. 그래서 그 은행원 그 객장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뿌듯한 마음도 있었고 또 좀 혜택을 많이 또 받고 운이 좋아서 또 이제 본점에 근무도 오래 했었고요. 근데 그 은행 근무하는 동안에 그 한 6년 정도는 이제 다들 마찬가지로 요즘 젊은이들 열심히 일하시듯이 거의 밤낮이 일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가 이제 베트남에 한 6개월 정도 파견을 가는 좀 어떤 그 연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그때 기분이 어땠냐면 한 6년 동안 거의 새벽같이 일을 쭉 해오다가 어느 순간 달렸던 게 딱 멈추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6개월 생활을 하는데 그때 아마 처음으로 좀 뒤를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대였었고요. 그때 느꼈던 것들이 뭔가 이제 제 자신이 좀 원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좀 강렬했었어요. 물론 재밌는 일도 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근데 거기서 되게 막연했지만 이제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약간 동경의 대상이었고 물론 그거를 했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열망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운영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은행 업무하고 펀드 매니저하고는 완전 성격이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많이 틀리죠. 예. 물론 펀드 매니저 쪽이 더 맞으시는 거죠? 둘 다 좋은 직업이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펀드 매니저 쪽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각 증권사들마다 애널리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기업이나 어떤 경제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깊게 하시고요. 그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투자자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에 있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들이고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없이 투자하는 거는 이제 투기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저희 같은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애널리스트가 쓴 리포트를 좀 보시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이나 어떤 경제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어떤 저희들에게 어떤 길동무 같은 존재가 아마 애널리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보면은 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마다 그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 섹터를 놓고서는 평가가 정말 다르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애널리스트라는 거는 기본적인 백데이터,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업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이제 초창기는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이 주식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거 얼마까지 올라가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었더라고요. 결국 애널리스트 분들도 어떤 목표 주가라든가 이 주식이 어떻다는 걸 쓰지만 그분들의 분석의 그 기본적인 걸 토대로 해서 결정은 투자자가 해야 되는 몫이고요.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기업을 보고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을 결국 애널리스트의 역할은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그 가치를 통해서 지금 주식이 적정 평가돼 있냐 안 되냐 그걸 보는 건데 그 미래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포트들이 한 기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리포트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쉽게 접하진 못하지만 이제 종종 있는데요. 그 가장 재미났던 예가 이제 그 작년 그 3월 달에 저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프라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요. 홍콩에 상장돼 있고 그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두 애널리스트가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거 사야 된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동시에 똑같은 걸 냈었고요. 그런 리포트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꼭 접하셔야 되는 리포트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리포트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애널리스트가 왜 이거 사라 팔아라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자는 근거가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팔자는 근거가 뭘까를 보고 만일 그게 나한테 맞는 쪽을 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일 매수 의견을 쓴 리포트를 쭉 읽어봤는데 이게 나랑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그 리포트를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반대 의견을 보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보통 보면은 그 목표 주가들을 네. 알려주잖아요. 네. 그 목표 주가를 보면은 네. 자, 저거만큼 오를 때까지 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그 목표 주가를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의미를 참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이게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들이었고요. 네. 일단 목표 주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는 가정들이 숨어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결국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상태에서 그 일을 좀 더 깊게 보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그 안에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뭐 한 기업의 매출이 어떻게 증가할 것이다. 또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다. 가정을 한 뒤에 그걸 현재랑 가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비싸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는 기본적으로 보통 애널리스트가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1년 정도 뒤를 보는 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가 본 주가가 지금 뭐 $30였다. 근데 지금 주가는 $25였는데 갑자기 뭐 어느 날 한 $35까지 올랐다. 그럼 이건 팔아야 되는 거냐 했을 때 그 가치는 좀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리포트 썼을 때의 시점과 그 가격이 올랐을 때 시점이 바뀌었다 그러면 결국 애널리스트도 리포트를 다시 가정해서 쓸 거기 때문에요. 그 목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보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마치 쪽지게처럼 애널리스트는 그 목표의 주가를 정확히 알아. 이거는 저희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해외 애널리스트들을 많이 네. 거래하시겠지만 네. 뭐 이건 국내나 해외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예. 그 리포트를 이렇게 쫙 네. 받았을 때 네. 물론 지금 이제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정확하게 그래도 이건 매수 쪽 의견으로 봐야 돼. 이건 네. 혹은 매도로 생각해야 돼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네. 분석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딱 하나로 짓기는 뭐하지만요.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쉬운 예로 제가 프라다 예를 들었었는데요. 네. 그 프라다 주가는 그 매수와 매도 의견을 낸 그날 이후로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폭등을 했고 한 2, 3개월 계속 또 주가는 상승세를 쳤었고요.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뭐 있었냐면 매수 의견을 냈던 애널리스트는 그 기업 환경상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봤었고요. 다른 매도를 낸 사람은 기업 환경이 낮아질 거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반될 때 이제 저는 어떤 것들을 두 번째로 보냐면 저희들이 많이 보는 것들 중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쉽게 뭐 차트를 본다고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두 번째로 봅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의 주가 추이나 여러 모든 정보들이 종합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일에 매수와 매도가 나왔는데 어떤 주가 추세나 이런 기술적 분석 지표들이 약간 이제 상승 추세였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매수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요. 네. 만약에 반대였다면 매도 쪽에 좀 두는데요. 참고로 주가는 뭐 그 당시 기술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1년 뒤에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그 당시에 그 1년 전의 주가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는 것도 굉장히 그 단시간 뭐 당장 내일 뭐 일주일 뒤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를 이제 본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조금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 주가가 됐든 그 여러 가지 그 예측이든지 네. 이런 것들이 네. 지금의 시점이 아니라 1년 후를 상정하고 네. 보는 거군요. 그게. 네. 지금 잠깐 기술적 분석을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투자를 할 때 살펴보는 지표는 뭐 기술적 분석이 있고 매크로 거시경 그쪽을 좀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각각 어떤 것들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세 분석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화를 이루는 가장 적합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일단 매크로 투자라고 하면 저희들 많이 보는 국가의 경제가 그 성장하고 있는지 앙성장하는지 뭐 국가의 실업률이 뭐 높은지 낮은지 이런 이제 거시 경제를 이제 보는 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업 분석을 하는 툴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거시경제나 뭐 기본적 분석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하시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기업을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또한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댁에서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데서 좀 더 분석을 하던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평가 절하를 하는 경향이 조금 있고요. 네. 소위 뭐 차트를 본다라는 네, 차트. 식으로. 예. 근데 기술적 분석과 차트를 보는 건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신다 그래가지고 네. 보통 차트를 보는 분들의 특징이 단타 거래를 네. 하는 분들 그리고 네. 단타를 해서는 어지간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네. 뭐 이렇게 통솔로 돼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근데 기관이시잖아요. 네. 기관은 더군다나 이렇게 좀 네.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한번 네. 투자하면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기술적 분석과 소위 말하는 이제 차트를 본다는 거가 좀 혼동이 되는 건데요. 기술적 분석은 저희들 이제 해외 리포트들을 많이 보다 보면 뭐 하루, 뭐 이틀 이런 것들은 뭐 아예 취급을 안 하고요. 보통 한 지금 현재 거시경제가 한 어느 정도 추세에 있는지에 대한 뭐 한 5년 정도, 10년 장기 추세를 보는 게 많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장기 추세는 어디 있냐라는 거를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고 최소한 주식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단기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최소한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거기서 있을 때 5년 정도의 어떤 시간텀을 봤을 때에 이게 어느 추세인가를 보는 것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차트를 보고 뭐 샀다 팔았다는 거는 그 개인 투자 분들 뿐만 아니라 뭐 기관 투자는 당연히 안 하고요. 개인 투자 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거시경제를 통해서 한 5년 후에 상황까지 이렇게 네. 좀 보는데 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흐름상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에 네. 있을지를 네. 파악하기 위한 것을 맞습니다. 활용하는 거군요. 그걸 네. 기술적 분석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게 올라가 상승 추세냐 혹은 하락 추세냐 뭐 네. 이런 걸 이제 파악해 가지고 네. 매수 시점을 잡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이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적 분석을 뭐 저는 기술적 분석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희 뭐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을 만나 보면 공통된 의견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 타임을 잡기는 굉장히 유효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저평가가 돼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그런 이제 분석 툴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거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도 타임을 잡는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기술적 분석을 했던 분들 얘기도 결국 저희가 그 주식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매도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거기에 좀 도달했을 때는 실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거기서도 중요할 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목표 수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로 한 5년, 한 10년 뒤 정도를 보시는 것이 어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어떤 수익률을 내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금 주로 해외 네. 그 주식을 거래하시니까 네. 해외 시장을 상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도 이렇게 네.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해보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도 했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될까요? 예, 원칙은 마찬가지고요. 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내 주식이다, 이제 해외 주식 구분하지만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이랑 그냥 도메스틱 에코티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주식은 하나의 주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권 같은 경우는 국내 채권이다, 해외 채권이다라는 구분이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다 해외 나누는 구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